네,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국세청에 나온 보도 참고 자료를 오랜만에 원문을 좀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국세청 보도 자료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국토교통부 국토부 자료를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국세청 자료도 꽤 괜찮은 게 많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목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이라고 나오는데 좀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료 원문은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를 드렸고 나는 텔레그램 말고도 내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검색창에서 이렇게 국세청이라고 치면은 홈택스도 나오고요. 여기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홈택스는 이제 세금 신고 납부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국세청은 바로 이렇게 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국세청.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위에 보시면 국세청 소식, 국세정보, 성실신고 지원, 상담정보, 국민소통, 탈세제보, 국세청 소개, 정보공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국세청 소식을 보시고 여기 보도자료 있죠?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예, 쫙 나오고요. 이 중에서 제가 2527번 있죠? 여기 보면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한글 파일이 올라가 있거든요. 조회수가 424밖에 안 돼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12월 7일 이제 이 라이브 오늘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 제가 좀 볼 건데 제가 이제 보도자료 원문을 이렇게 좀 가져와서 이렇게 쭉 보는데 이게 좀 이게 스크롤을 하니까 조금 이제 뭐랄까 끊기더라고요, 화면이. 그래서 좀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중요한 내용은 좀 별도로 따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자고요. 자, 봅시다. 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추진 경과,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요런 결과들이 나왔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도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 태스크포스죠. 그래서 별동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 설치해서 정보 수집을 강화해서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거래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탈루 행위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지 불법적인 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탈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료를 보여드리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 99%는 이 정부가 하는 방향대로 다 당연히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하시겠지만 일부 이게 나쁜 마음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탈세인지도 모르게 그냥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발표 배경은 뭐 잘 아시겠죠?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나 다운 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뭐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런 거 잘 아실 테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약간 좀 지금 그 이미지가 좀 약간 깨지죠. 그래서 이제 그간의 추진 성과 해가지고 연도별 10월 누계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보면은 막 이렇게 되게 최근에 많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좀만 기다리세요. 이제 좋게 보여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큰 3번에 보면은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루 행위를 적발해서 주요 추징 사례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8가지가 나오는데 그 8가지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글자로 돼 있거든요. 글자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 맨 뒤에를 보면은 뭐 향후 계획은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림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자, 그래서 요게 좀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듀얼로 하다 보니까 좀 안 되는데 좀 반응이 느린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다 따왔어요. 이렇게 다 따왔어. 잘했죠? 그래서 이제 요 자료를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보고 들으시면은 될 것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아까 이제 본 거 내용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총 8가지 사례가 나올 거예요. 8가지 사례를 보시면 되고, 이 8가지 사례에 보면은 되게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로
수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례 봅시다. 자, 첫 번째 사례.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에 탈루했다. 친인척 명의를 한번 돌렸었다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약간 속칭 원쿠션 때렸다는 거예요. 우회 증여. 자, 어떻게 했냐? 자, 봅시다. 인적상 증여한 사람은 부친, 여기서 이제 알파벳 D가 나오고요. 수중자, 증여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이제 증여자, 수중자. 처음에 이게 들으면 용어가 좀 낯설어서 어색할 수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자녀 A다. 자, 그러면 벌써 딱 봐도 자녀가 A고 그 아버지 부친이 D인데 중간에 BC가 있죠. 이게 좀 뭔가 있겠구나 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증여자 D 부친이 1번 몇억 원의 계좌이체를 사촌인 C한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촌이 다시 또 이 몇억 원 계좌이체를 오촌인 B한테 계좌이체를 해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이 자녀한테 대여를 하는데 대여를 그냥 한 게 아니고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 지급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그럴싸하죠. 그럴싸한데 자, 이게 왜 걸렸냐? 자, 보세요. 이 수중자 A의 자녀가 사회초년생, 자, 사회초년생입니다.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이고 신고소득이 부족한 전문 자격사. 그러니까 이제 전문 자격사, 뭐 소위 말하는 사자이신 것 같아요. 이게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신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사회초년생이면 소득이 좀 부족하죠. 자, 그래서 사회초년생이고 신고소득이 부족한 전문 자격사 A가 그럴 리 없는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니까 뒤져본 거죠. 뒤져봤더니 요 차용증이 나왔고 요걸 봤더니 여기 있는 금액을 이 사람한테 계좌이체 받은 게 나왔고 여기 이 사람을 또 C라는 분을 찾아봤더니 요렇게 계좌이체 받은 걸 알았는데 요 둘의 관계를 보더니 부자지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좀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명의를 B하고 C로 돌려서 이렇게 준 거지 실질적인 증여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증여세 몇억 원을 추징했다. 그래서 이제 소명을 하라고 했겠죠. 근데 소명을 제대로 못 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증여세로 보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자, 이런 식의 사례가 지금 총 8개가 나올 텐데 여기에서 핵심은 이 나쁜 놈들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명의 돌려가지고 이렇게 결국에는 돈 줬네 이런 나쁜 놈들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은 사회초년생이고 소득 자체가 부족한 이 A가 아주 높은 고가 아파트를 샀다는 거죠. 이게 뭔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2번 봅시다. 2번. 자, 2번 보면은 자, 여기 사례를 딱 정리를 잘 해놨어요. 자,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했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됐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인적상 증여한 사람은 부친 B 그리고 증여를 받은 사람은 자녀 A. 자,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증여받은 A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증여자 이게 부친이죠. 부친으로부터 이제 몇억 원 차용증을 이렇게 썼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차용증만 쓴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대출하고 여기 부친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고가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녀지간에 부자지간인가요? 어쨌든 부자지간에 이렇게 썼던 차용증이 허위라는 거죠. 허위. 자, 그럼 그 허위라는 걸 어떻게 밝혔냐? 자, 이거 보세요. 근로자 A가 자금조달 계획서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몇억 원을 차입했다라고 제출을 했는데 그 차입금 적정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녀가 소득이 미미하다. 소득이 미미하다. 그리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그러니까 지금 보통 30년이니까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은행하고 보통 모기지론 30년이지 않습니까? 최장 뭐 35년도 되고. 근데 이렇게 부자지간에 이렇게 30년을 했나봐요. 야,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소명하라고 했더니
제대로 소명이 안 돼서 허위라는 게 밝혀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치사항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혜택을 받은 이 자녀 대상으로 증여세 몇억 원 추징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겨우 2개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 뭔가 눈치채지 않았어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이 사람이 뭔가 사회 초년생이고 소득이 없어. 그러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일단 2개 봤는데 딱 그게 하나 공통점 생기죠.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계속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채팅창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뭐 지금 뭐 회원 가입하느라고 바쁘신가? 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뭐 별 말씀 없으면 이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사례 3번. 자, 모친이 아파트 취득 자금과 전세 자금을 대신 지급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온 핵심입니다. 사례 3번과 4번. 네, 사례 3번과 4번이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 자, 증여자는 모친, 그리고 증여를 받은 사람은 자녀 B와 C 이렇게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증여자가 전세자금과 갭투자자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부가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 거주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세를 끼고 또 집을 샀네요. 자, 잘 봅시다.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부부가 또 나왔죠.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부부. 자, 공동 명의로 갭 투자를 해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여 조사한 결과, 잘 보세요. 갭 투자한 아파트 취득 시 재력가인 모친이 몇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말씀드렸죠? 제 영상에 보면은 데일리 뉴스 234화 종부세 폭탄 이후 벌어질 일들 해가지고 고가전세 주의보로 해서 임대인한테는 주택임대소득세가 더 강화가 될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 만약에 저 고액전세 자금을 불법으로 증여를 받았다 그럼 증여세 이슈가 과세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한 2% 정도 분들이 말도 안 된다, 왜 전세에 과세를 하냐 이렇게 잘못 오해하셨더라고요. 뭐 영상을 좀 잘 안 보셨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셨거나 아니면 뭐 제가 설명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따로 제가 댓글은 달진 않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전세 자체 임차인한테 과세를 매긴다는 게 아니고, 저 전세 자금을 내가 끌어오는 과정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 전세금 어디서 났어? 라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잖아요. 맞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치상 어떻게 돼요? 당연히 증여세 추징되는 거죠. 됐지요? 됐지요? 참고로 지금 사례에 나오는 고가 아파트는 뭐 몇 억 이상이다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그동안에 국세청이라든가 언론사에 나온 거 보면은 뭐 그래도 시가 한 15억, 20억 이런 고가주택인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은 좀 못 드리겠네요. 자, 어쨌든 사례 3번이 모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했다. 요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이해되시죠? 4번 봅시다. 자, 허위 차입 계약서를 작성해서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수령했다. 자, 또 비슷한 거 또 나왔어요. 자, 증여자가 부친, 그리고 증여받은 사람은 자녀.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증여자가 몇억 원을 증여를 해가지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어디로 갔다? 고가 아파트 전세 계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아까 말한 그거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데일리 뉴스 200 몇 번이었죠? 234번이었나? 이제 이거 늘어난다니까요. 이거 들여다보는 거. 자, 또 나오죠?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땡땡억에 달하는 고액전세. 자, 이거 최소 10억이네요, 그러면. 최소 10억. 땡땡억에 달하는 고액전세로 거주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조사한 결과, 야, 너 소득도 없는데 무슨 전세가 최소 10억에 고가의 승용차를 가지고 있니? 봤더니 부친으로부터 전세금을 내가 차입했다, 빌렸다 라고 했는데, 이 차용증이 아까 나왔던 영상 그 다음 내용에 있는데 저걸 제대로 작성을 하고
실제로도 돈을 갚아나간 거를 정말 제3자하고 거래한 것처럼 잘하면은 문제가 없을 수가 있지만, 자,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돼서 증여세 과세한다. 자, 이 내용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종부세 폭탄 이후 벌어질 일들 그 다음 영상. 자, 차용증까지 썼는데 증여라고요. 요거 235로 나온 거죠. 야, 이 정도면 이제 약간 신기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성실납세가 최선이라고. 원리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도 증여세 몇억 원을 추징당한 거죠. 자, 이제 사례 5번부터는 이제 약간 좀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앞에 4개하고는 약간 다른 건데 잘 보세요. 사업하신 분들이라도 그런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사례 5번. 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수령한 현금 수강료를 신고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다. 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수령한 현금 수강료를 신고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고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금 출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금 출처를 보다 보니까 저 스포츠 클럽 운영하면서 현금 수강료 거기까지 이제 한꺼번에 줄줄이 알사탕처럼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수강생 부모가 이제 스포츠 클럽에다가 이제 뭐 수강을 하고 수강료를 이제 계좌이체로 입금을 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스포츠 클럽 여기가 이제 당연히 이 수강료를 받고 세금 신고를 하셨을 텐데 이 중에 이제 현금을 좀 상당 부분 많이 뺐나 봐요. 근데 해필 그 수익 금액을 누락시킨 거를 요걸로 샀네? 고가 부동산 샀네? 자, 어떤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현금 매출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하는 부분인데 이 케이스는 좀 그게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현금 매출이 다 문제가 되는, 누락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좀 과한 케이스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여기 보시죠. 자, 유아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 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고가 부동산 취득했다. 자, 여기서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본질을 이게 다르게 가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현금 매출 좀 누락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잡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게 본질인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신고 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고가 부동산 취득 요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에 사례 1번에서 3호 보면은 사회 초년생 그리고 사업 소득이 소득이 이제 적은 뭐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고가 아파트 보니까 그 자금 출처를 보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도 지금 스포츠 클럽이 실제로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신고소득을 작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고소득이 터무니없이 작은데 그 평균 금액에 대비해서 고가 부동산 사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보는데 이거 제가 원리를 조금만 말씀드리냐면은 국세청은 PCI 방법이라는 방법을 써요. PCI 방법. 그게 뭐냐면 profit 맞나? 그리고 consumption. 그러니까 profit은 그 내가 얻는 이익이잖아요. 그리고 consumption 소비.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번 돈에서 소비 빼면 지출 빼면은 인컴 소득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스포츠 클럽이 내가 얼마가 매출이 됐고 얼마가 비용이 되고 얼마의 소득이 있습니다라는 그 평균 데이터가 있어요. 평균 데이터. 근데 그 평균 데이터에서 이 스포츠 클럽은 갑자기 너무 비싼 고가 부동산을 사버린 거예요. 개인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 이거는.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평균치보다 이상치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쳐다본 거예요. 그게 문제. 현금 매출 누락도 문제지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 이거를 신고 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고가 부동산을 썼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세금 신고 제대로 하고 내가 수입 굉장히 크고 그러면은 내가 뭐 10억, 20억짜리 사는 거 별 문제 안 돼요. 그것만 명확하게 밝힌다면. 그게 안 돼서 좀 문제가 되는 걸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자금 수중 혐의는 없었으나 그렇잖아요. 증여 관련된 혐의는 없었으나 스포츠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받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어서 이걸 이제 통합조사로 전하는 거죠. 통합조사로. 그랬더니 이제 요 고가 부동산 취득
에서 딸려 나온 내용이 이제 요거로 봐버린 거죠. 그래서 봤더니 수익 금액이 누락됐네요, 선생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소득세, 여기에 대한 소득세 안 낸 거 몇억 원 추징되고, 특히 현금 영수증 미발급하면 이거 문제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미발급 과태료 몇억 원 추징, 이거는 엄청 크게 했네. 너무 많이 뺐네. 저희 와이프도 그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 현금 영수증 저거 안내를 잘 못해가지고 아주 소액인데 과태료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실하게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자, 계속해서 볼게요. 사례 6번. 자, 개인 명의 학원과 법인 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수령해서 신고 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부동산 취득했다. 아까하고 좀 비슷하죠. 자, 여기 보면은 학원이 있는데, 이게 학원이 법인 사업자 이름도 있고 개인 사업자 둘 다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수강생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수강생이 이렇게 이제 수강료를 입금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입금을 다 된 게 아니고 일부 개인 계좌로 들어갔나 봐요. 개인 계좌로.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걸 가지고 고가 아파트 취득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익 금액이 신고 누락된 거죠. 아까 스포츠 클럽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세금 강의를 하면서, 그전에는 제가 개인으로 받고 신고를 했다가 2018년부터는 2017년에 법인을 만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법인으로 다 받아요. 전부 다 법인으로 다 받고 그냥 신고 다 해요.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 연락이 와요. 뭐 비용 처리 이거 좀 더 할까요? 이제 합법적인 방법 내서. 그럼 저 그냥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냥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세금 그냥 난 더 내겠다고.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세금 강의를 하는데 그거를 그 좀 줄인다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현금 신고 누락한 케이스. 법인은 현금 누락하면은 얄짤 없어요. 막 연락 와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혀 뭔가 증빙이 없는 돈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들어왔어요. 갖고 저희 이제 세무사 사무실 그 직원분이 이거 뭐냐고 봤더니, 전에 코로나 되기 전에 이제 강의하고 끝나면 그 뭐죠? 뒤풀이 같은 거 하죠. 뒤풀이. 그래서 뒤풀이를 이제 현장에서 10,000원, 20,000원 걷어가지고 이제 같이 내고 엠빵 해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계좌이체 할게요 그랬는데 제 법인 계좌로 넣어버린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금액이 이제 적으니까 뭐 자비 뭐 이렇게 접대비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법인 계좌 같은 경우는 다 막 들여다봐요. 그 국가에서 보기 전에 세무사 기장해준 사무실에서 알아서 봐요.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데, 이쪽은 아예 그냥 개인 계좌로 받아버린 거죠. 대표자 개인으로. 네. 자, 계속해서 갑니다. 축산업을 운영하면서 신고 누락한 자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했는데, 이거를 이제 증여세 추징을 한다. 자, 축산업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매출 금액을 수익 금액 신고 누락하고 또 자녀한테 현금 증여했네요. 그리고 이 자녀는 고가 아파트를 사고. 좀 이제 비슷한데 밑에 무슨 내용 나와 있을까요? 이 자녀가 소득이 많을까 적을까? 자, 밑에 보세요.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이제 대충 이제 공통점 나오죠. 일단 이 자녀가 소득이 좀 적거나 사회생활을 이제 한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런데 고가 아파트 샀다. 아까 PCI 방법과 똑같아요. 이 정도 소득인데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사? 그럼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 아파트 취득해서 자금 출자 대상자로 선정해보니까 요런 소액 금액이 신고 누락이 됐더라. 그래서 괜히 이거 하다가 이 부친의 이 축산업 여기 매출 누락까지 잡혀버린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다수의 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 편법 증여했다. 대충 예상되시죠? 자, 여기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주택을 다수 취득했나봐요. 그러니까 요즘 뭐 부동산 투자에 뭔가 좀 꽂혔던지, 아니면 뭐 이게 내가 이제 살 길은 앞으로 부동산이라든지 뭔가 아무튼 그게 있어서 이제 다수 취득을 했는데, 문제는 이 다수 주택을 취득한 이 자금이 모친한테 온 거죠. 모친한테서만 온 게 아니라 제3자 거래처한테도 온나봐요. 자, 봅시다. 여기도 똑같아요.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B가 몇 건의 다수의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을 총 몇십억 되네요. 금액이 엄청 크네요. 취득해서 자금 출처를 검증해보니까 임대업자인 모친 A가 임대료 수익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 계좌에 무통장 현금 입금을 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의 계좌 우회의 금. 그러니까 요 돈을 그냥 주면은 자녀한테 하면은 바로 걸리니까 제3자나 거래처 통장에 넣고 이 제3자나 거래처가 또 이 자녀한테 쏴준 거예요. 아까 뭐하고 비슷하죠? 요거랑 비슷하죠. 첫 번째 나온 케이스. 사촌 빙빙 돌려가지고 자기 자녀한테 보낸 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랑 총 8가지 케이스를 봤는데 뭐 스포츠 클럽, 축산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고가주택, 이제 고가주택 기준은 좀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똑같은 소득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10억이 고가주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뭐 20억이 고가주택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만한 자금을 살만한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국세청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평균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짜리 집을 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냈던 세금이라든가 소득을 딱 보면은 뭐 얼추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평균값보다 한참 못 미치는 거죠. 소득이 없고. 그러면 이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아무리 국세청이 뛰어난 인물들이 많다 하더라도 이걸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개 샘플을 그런 식으로 골라서 그게 이제 샘플이 추려지면 그때부터 이제 아주 깊숙하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뭐 실무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전에 들은 것만 이제 설명 책에서 본 거랑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 평균값에서 벗어난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떠신가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나온 국세청 보도자료,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보자마자 필요하다, 우리 여기 저랑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한테, 그래서 텔레그램에 곧바로 제가 공유를 드렸는데, 요거는 오랜만에 라이브로 하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멤버십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죠. 멤버십 분들은 이 라이브 영상은 그냥 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실 때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좀 어떤 식에 있어서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내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하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 좀 조심하자.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뒤탈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라이브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요즘에 이제 그 관련된 기사도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국토부 장관님도 이제 아마 바뀌실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예측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뭐 이제 좀 더 이제 팩트 위주로 나오고 하면 좀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좀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특히 연말 연초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금 관련해서 내용들을 많이 보시는데, 지금 했던 체제로도 이제 충분하신 분들은 그거 봐주시면 되고요. 도움 되셨다면 이제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나는 좀 더 이렇게 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약간 좀 더 많은 자료를 좀 원한다, 뭐 PDF 자료라든가 이런 거 원하시면은 우리 멤버십 그 운영 이제 했으니까, 제가 이제 멤버십 전용 특강은 이제 12월 23일 아니면 12월 30날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바탕이 되는 자료를 이제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저녁 올려드릴 건데, 무려 8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80페이지를 과연 3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질문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할 수 있는 날이 과연 12월 23일일 것이냐, 12월 30일 될 거냐.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더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날로 좀 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 또 짧지만 홍보 하나 말씀드렸고, 요즘에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이제 2.5단계죠. 말이 그냥 2.5단계지 전 그냥 3단계라고 생각하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지내고 있어요. 밖에 웬만하면 안 나가고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그냥 다 최소화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냥 뭐 좀 조용히 지내고 있고, 뭐 저희 부모님도 이번 주에 김장 하시는데 가보지도 못해요 지금. 특히 이제 다른 데는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은 민폐잖아요, 민폐 지금. 그래서 좀 저도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년 초에 이렇게 백신 좀 접종 같은 게 좀 구체화가 되고 하면은 전 국민이 한 60% 정도 맞아야지 이제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내년 초에 접종하면은 한 6개월이 지난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지 이제 안정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여러분들 끝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어찌됐든 건강은 본인이 잘 챙기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죠. 뭐 부동산 재테크, 뭐 세금 뭐 다 좋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잘 체크하시고요. 우리 현장 질의응답은 이 라이브 끝나고 잠깐 할 테니까 좀 남아 계시면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